자, 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ENG와 EFP 카메라의 차이,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촬영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ENG와 EFP 카메라의 차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여러분들 ENG 카메라를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EFP 카메라를 촬영하는 방법에서 참고를 할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큰 차이는 그 자체 녹화 기능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차이 때문에 ENG와 EFP 카메라가 차이가 납니다. 물론 뭐 촬영법 자체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두 카메라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안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촬영 테크닉에 들어가서 초점 캡스톤 휠이 있어서 이 휠을 시계 방향과 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 포커스가 이동을 하고 포커스가 이동함에 따라서 피사계 심도가 달라진다, 깊이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피사체, 여기 예를 들어 보이는 벽에 달려있는 전화기와 그 옆에 문 사이로 보이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 포커스 링을 좌우로 돌림에 따라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상에 대해서도 A, B, C, D, E 여러 가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촬영 테크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예를 가지고 ENG 카메라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 촬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할 것은 비선형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선형이라는 것은 선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있어서 일정한 선으로 카메라를 이동시키거나 패닝하거나 틸팅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안의 피사체가 규칙적이지 않은, 즉 말해서 불규칙적이라는 말이죠. 불규칙적인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프레이밍하고 촬영을 계속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이제 비선형의 움직임입니다. 자, 쉽게 이제 예를 들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카메라 안에 스케이트보드 타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스케이트보드를 left에서 right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프레임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의 영상이 찍히겠습니까? 이 젊은이는 곧 이 라이트 방향으로 지나가고 이 프레임 안에는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카메라가 따라가지 않는 한. 자, 그러면 카메라가 이 스케이트보드의 움직임에 따라서 비선형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 이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는 젊은이는 속도도 일정치 않고 방향도 일정치 않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젊은이를 따라가는 카메라 웍도 규칙적이지 않고 방향도 일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비선형의 움직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좌에서 이렇게 우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전반부에 배웠듯이 이거는 패닝에 해당됩니다. 패닝 기억나시나요? 패닝. 피사체 좌우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좌에서 우 혹은 우에서 좌로 따라가면서 찍는 것을 패닝이라고 합니다. 패닝. 이해가 됩니까? 즉 카메라의 위치는 움직이지 않고 피사체를 향하고 있는 렌즈의 방향반 좌에서 우 혹은 우에서 좌, LR 혹은 RL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고 가장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움직임이 시작할 때에 앞서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피사체보다 카메라의 패닝이 더 빨라야 된다는 점. 자, 즉 말해서 자, 이 공간 보이죠?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을 계속 유지시켜 주려면 이 스케이트보드 타는 이 젊은이의 운동 방향을 따라가되 앞서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피사체보다 카메라의 패닝이 더 빨라야 됩니다. 그래 이 공간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즉 말해서 이 젊은이의 방향성보다 그리고 속도보다 카메라 패닝 속도가 따르면 이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마침내는 이 젊은이는 카메라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겁니다. 사라지겠죠, 프레임 안에서. 그래서 핵심적으로 카메라의 패닝이 더 빨라야 된다라는 것이 비선형 움직임의 가장 핵심적인.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물체의 속도가 패닝 속도가 이 피사체의 이동 속도하고 같다면은 우리는 크게 어려움 없이 일정한 속도로 카메라 렌즈를 좌우로 움직여 줌으로써 이 공간을 유지시켜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이 공간을 유지시켜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화면의 안정성이라는 것 때문에 화면의 안정성. 이 공간이 작아지거나 혹은 없어지거나 불규칙하게 된다면 이 화면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화면의 퀄리티가 촬영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저하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젊은이의 이동 속도가 일정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쉽게 이 공간을 유지한 채 패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패닝 할 수 있는 속도를 맞추지 못한다면 이 젊은이는 이 화면 안에서 좌우로 움직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이는 좌에서 우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만 카메라의 패닝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면 이 젊은이는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마구 흔들릴 거예요. 그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요? 불안전하고 이 젊은이가 화면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죠. 스포츠 중계를 보면 여러분들 그 쇼트트랙 같은 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쇼트트랙 선수들이 화면을 계속 빙빙 돌잖아요. 그거를 카메라들이 어떻게 쫓아갑니까? 카메라도 쇼트트랙 선수들의 속도에 맞춰서 카메라를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움직여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워낙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카메라로 그 사람들을, 그 선수들을 쳐다보고 있지 않다고 느끼게 할 정도예요. 그 사람들의 기술적인 역량이 쇼트트랙 중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화면을 보면서 이거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해준다는 것은 그 카메라의 비선형 움직임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요런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숙련이 거쳐야만 할 수 있는 거이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숙달될 때까지 카메라를 자주 활용을 해서 비선형 움직임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또 그렇게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바는 저의 몫이 될 겁니다. 좌우지간 비선형 움직임은 이렇게 피사체가 프레임 안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상하고 우리들이 그 피사체를 쫓아가는 비선형 움직임이 안정적이어야만 훌륭한 촬영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펜의 방향이라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지금 피사체가 좌에서 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반대로 우에서 좌로 또 이렇게 방향을 틀 때도 있을 거예요.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가 그럴 텐데, 김연아 선수 피겨 스케이팅 중계를 보면 아이스링크장을
자유스럽게 이렇게 방향성의 규칙성을 안 두고 자유스럽게 아이스링크를 누비면서 연기를 펼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카메라들이 다 이렇게 팬을 하면서 따라갈 텐데 김연아 선수의 방향은 꼭 자유식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자, 봅시다. 갑작스러운 방향의 전환은 피사체의 운동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재프레임 하는 것을 요구한다. 요게 핵심 단어예요. 재프레이밍. 영어로는 reframe 이렇게 되겠죠. reframe. reframing 이렇게 될 겁니다. 프레임을 다시 잡는다는 거죠. 프레임은 이 네모를 말하는데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순간적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좌회전으로 쭉 가다가 다시 오시자로 이렇게 리프레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리프레임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혹은 신속하냐에 따라서 또 촬영 결과의 퀄리티가 달라질 거예요. 리프레이밍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혹시 촬영이 좀 틀려졌다 잘못되었다 손 치더라도 리프레임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리프레임을 통해서 촬영을 어색하지 않게 계속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시죠. 팬은 종종 움직임의 비선형을 요구한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항상 규칙적인 속도를 유지하는 피사체만 찍는 건 아니니까 움직이는 사람을 팔로우하는 것은 피사체가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앞서서 공간을 만드는 급가속의 패닝 이걸 말하는 거죠. 피사 A를 말하는 거죠. 요즘 A. 그다음에 피사체가 움직이는 것 같은 일정한 속도의 패닝 B. 그리고 피사체가 정지했거나 또는 역방향으로 움직였을 때의 재프레이밍을 요구한다. 요게 이제 비선형의 움직임의 모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거 정도 알고 또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카메라로 이행을 할 수가 있다면 비선형의 움직임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습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미안합니다. 비선형의 움직임.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줌밍에 관한 겁니다. 줌밍. ENG 카메라에는 줌밍 기능이 반드시 항상 있죠. 그 다음에 EFP 카메라에도 있고 줌밍은 또 촬영을 할 때 여러 쓸모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될 겁니다. 자, 유스를 보시죠. 유스를 이 화면을 보시죠. 투샷입니다. 투샷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나와 있는 투샷이에요. 투샷에서 지금 원샷으로 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줌밍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에요. 자,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프레이밍을 하고 있어요. 밑에 테이블에 TV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방송국 이름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여성 진행자, 남성 진행자 이렇게 투샷으로 고정되어 있는 프레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샷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여성 진행자로. 자, 이때의 그 테크닉적인 측면에서의 설명이 이렇게 밑에 나오는데,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점선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큰 점선은 원래의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점선은 줌밍을 진행시켜 갈 때의 프레임의 변화를 나타내 줍니다. 결국은 이렇게 점점 줌밍을 일차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결과적으로 여성 진행자의 원샷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밑에 써져 있는데 피봇 포인트라 그래서 주축점이라는 거예요. 피봇이라는 말이 뭐죠? 피봇. 농구에서 여러분들 농구 좋아하세요? 농구에서 센터 키가 큰 사람이 골대 밑에서
있으면 그 골대 밑에 그 노골이 들어갔을 때 리바운드 공을 잡기도 하고, 또 골대 밑에 서 있다가 우리 팀이 패스해주는 공을 골대 밑에서 쉽게 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센터라는 그 포지션인데, 센터는 이 피봇 플레이, 자기 한쪽 발을 피봇을 축으로 삼고 다른 한쪽 발을 왔다 갔다 앞뒤로 좌우로 움직임으로써 자기의 행동 반경을 넓혀서 쉽게 수비를 따돌리거나 리바운드를 잡는 플레이를 피봇 플레이라고 그래요. 혹은 센터 자체를 앞세운 농구를 피봇 플레이를 하는 팀이라고도 부르죠. 그때 피봇처럼 이 피봇은 축을 말해요. 축. 자, 피봇 포인트 주축점이 되는데, 여기에서의 주축점은 어디냐 이러면은 여기가 돼요. 여기. 즉 말해서 뭐냐면, 이 프레임에서의 이 점이랑 여기 이 공간이랑 이 프레임에서의 이 공간은 변하지 않아요. 이 우측 하단의 요 코너가, 잘 보세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원샷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 샷하고 이 샷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은 이쪽 코너가 바뀌었다는 거고, 변하지 않은 건 어느 점이에요? 좌상에 있는 이 가상의 공간, 여기가 1프레임, 2프레임에서 둘 다 똑같이 저기 좌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변하지 않는 공간, 쉽게 이야기해서 축이 되는 점을 피봇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는 그 요령은, 피봇 포인트를 이 사람 얼굴에 두지 않고 이 사람의 오른쪽 위, 우리가 볼 때 카메라를 잡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이 오른쪽 위를 피봇 포인트로 잡고 주밍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화면이 흔들리거나 리프레임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줌을 쫙 가져가면 한꺼번에 촥 이렇게 원샷으로 바뀌어요. 피봇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았다고 한다면은, 아시겠죠? 만약에 남성 앵커로 투샷에서 원샷으로 가고 싶다. 그럼 피봇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요? 여기로 잡으면 되는 거죠. 줌을 할 때 항상 이 지점을 인식하고 이 지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프레임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줌이 점점 안으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들어갈 때 제 눈을 피봇 포인트로 잡으면 제 눈만 커지겠죠. 하지만 저의 이쪽 지점을 중심으로, 이쪽 지점이라고 합시다. 이쪽 지점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원샷으로 잡혀더라도 그 프레임이 정확하게 원샷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됩니까? 이거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사실 잘 느낄 수도 없고 이런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 과목 자체가 ENG 사용에 대한 그 과목이니까, 촬영에 대한 과목이니까, 실제로 요거는 우리가 대면 수업 시간 학교에서 실제로 한번 꼭 해보기로 합시다. 아까 위에 그 포커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부분들, 이 모든 것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거라서 꼭 해보기를 약속을 드립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시죠. 줌의 주된 대상물의 인접한 하나 또는 두 개의 면을 미리 선택하고, 이 면이 되겠죠. 이 면. 그 위틀의 위치를 고정하면서 다른 두 면을 변화시키면서 줌이 들어가도록 하라. 줌 움직임의 전체 동안에 선택된 대상에 인접한 프레임 끝을 길게 맞춰라. 이 말이죠. 프레임에서 고정시키기 위하여 선택된 점을 추축점이라고 부른다. 추축점을 사용하는 것은 프레임과 연결된 것들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프레임 안에 있는 대상물들의 이미지가 점점 커지게
또는 줌아웃일 경우에는 작아지게 해준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문어체로 아주 잘 써 있네요. 이게 바로 주축점에 의한 주밍이 되겠습니다. 주밍 아시겠죠? 비선형의 움직임하고 그 다음에 이 주밍에 대한 카메라의 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들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패닝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저 줌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ENG 카메라나 정식 그 6mm 카메라를 가지고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차이도 있고 공통점도 있는데 차이는 좌우에 대한 프레이밍의 설정에 대한 것이 비선형에 대한 움직임이라면 줌밍은 원근 조정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축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줌밍이 해당되지 않아요. 카메라를 좌우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줌밍 같은 경우에는 좌우의 움직임이 아니라 렌즈의 그 줌 레버, 여러분들이 줌 레버가 있는데 줌링을 돌리거나 줌 레버를 지그시 누르거나 그 다음에 줌 휠을 이렇게 돌리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정도의 방법에 따라서 이 카메라가 줌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돌리는 것 같은 경우 이렇게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카메라 프레임을 여기 피벗 포인트에 맞추면은 이런 안정된 샷을 구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다음 시간도 그렇고 이 촬영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조금 이제 막 실습이 그다음에 실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실습은 꼭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기말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말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꼭 인지를 하시고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